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겸재정선이 남긴 화첩 중에서 정선필 해학팔경 및 송유팔연도 화첩과 관동팔경 팔곡병의 병풍 그림, 그리고 그 외의 정선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겸재정선의 도첩 중 장동 지역을 그린 장동팔경첩과 그 밖의 한양 주변을 그린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동팔경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겸재가 70대 때 그린 장동팔경첩은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인왕산의 남쪽 기슭에서 백악산은 북악산이라고도 합니다. 백악산의 계곡에 이르는 장동지역, 현 통의동과 효자동, 청운동 일대를 그린 화첩입니다. 이 지역은 바위산의 골짜기마다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맑았던 도성내 산천이었고, 안동 김씨 집안을 비롯하여 조선시대를 호령했던 명문가의 새거지가 있었던 명소였습니다. 또한 정선이라는 거장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화업을 이룩한 걸작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정선은 본인이 기거했던 인곡유거를 비롯하여 경복궁과 그 주변 일대의 실경을 기록했고, 장동 일대의 풍광을 8경치로 장첩하거나 한 장면씩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화첩이 장동팔경첩으로, 이 장동팔경첩은 두 분이 전해지는데, 하나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1751년에 그린 간송미술관 소장본인 일명 간송본에는 자하동, 청송당, 대은암, 동락정, 취미대, 청풍계, 수성동, 피룬대의 8점이 수록되어 있고, 1755년에 그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인 일명 국박본에는 취미대, 대은암, 동락정, 청송당, 창의문, 백운동, 청휘각, 청풍계의 8점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작품들은 크게 백악산 일대, 인왕산 기슭, 그리고 백악산과 인왕산의 중간 지점으로 구분되는데, 백악산 일대는 취미대, 대은암, 동락정, 청송당이 해당되고, 인왕산 기슭은 청풍계, 청휘각, 피룬대가 해당되며, 백악산과 인왕산의 중간 지점에는 창의문, 자하동, 백운동에 해당됩니다. 백악산과 인왕산 일대는 궁궐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지대가 높아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세속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탈속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선은 이러한 장동의 풍경을 세심하게 기록하면서도 도성 안에도 휴식과 은희를 위한 산림처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며, 청정한 금지구역에 기거할 수 있는 세도가의 부와 혜택도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장동팔경첩 중에서 간송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자하동 그림입니다. 자하동은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창의문 아래 북악산 기슭을 일컫던 동네 이름으로, 한자로 붉은 노을 속에 잠긴 마을이라는 환상적인 뜻이지만 사실은 순우리말 잣동을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산이 많은 까닭에 예로부터 도읍을 산악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에 건립해 왔으며, 따라서 자연히 성곽은 산등성이를 따라 쌓게 되니 산마루를 뜻하는 자 또는 제가 그대로 성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마루 위에 나 있는 성문은 당연히 잣문으로, 그 아랫마을은 잣동 또는 잣골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도인 개성의 북성문 아래에도 자하동이 있고, 조선 왕조의 도읍지인 한양 서울의 서북문 아래에도 자하동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겸재가 그린 이 그림은 겸재가 한 스승 아래 같이 공부한 모주 김시보의 집을 그린 그림입니다. 김시보는 진경시를 잘 쓰는 풍류선비였다고 하는데,
그림 속의 집은 그의 자손에게 이어지다가 훗날 김가진 때에 이르러 남의 손에 넘어가 백운장이라는 음식점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역시 장동 팔경첩에 실려있는 청송당입니다. 조선 중기 조광조의 제자였던 성수침은 기묘사화로 스승이 죽임을 당하자 이곳에서 두문불출하며 공부한 서재였던 청송당은 지금의 청운중학교 자리에 있습니다. 기대승은 성수침의 묘갈명에 성수침의 집이 백악산 아래에 있었는데 소나무숲 사이에 서실을 짓고는 청송당이라 편액하였으며 이곳에서 오로지 성현의 경전을 외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 참봉에 제수되었음에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청송정이란 솔바람 소리가 들리는 집을 뜻하는데 마치 청렴결백한 처사의 상징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당시 청송당의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청송당은 자그마한 기와집 모습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 호젓하게 놓여 있으며 청송당 앞으로는 시냇물이 여울져 흐르다 동구에서 다른 물줄기와 합쳐지고 있고 뒷산은 북악산 자락이며 개울 건너의 살림집이 있는 곳은 인왕산 줄기입니다. 그 청송당에 아마도 겸재로 보이는 한 노선비가 찾아오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개울을 건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순조 때까지만 해도 청송당 부근은 많은 종류의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곳을 도화동이라고 불렀으며 도성민의 봄철 놀이장소로도 손꼽히던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그림도 장동 팔경첩에 실려있는 대은암으로 이곳 대은암동은 지금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산 1번지인 북악산 남쪽 기슭을 일컫는 동네 이름으로 여기를 대은암동이라고 부른 것은 조선 중종 때쯤부터라고 합니다. 필제 김종직의 제자로 글재주가 뛰어났던 지정 남곤이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사랑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대은암이란 바위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집은 남곤이 처음 터를 마련하고 그 후에 백록 신흥씨가 사들여 살기 시작한 백록의 옛집입니다. 겸재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백록의 6대 손인 서포 신치복이 살고 있었으며 그는 겸재의 동네 친구였습니다. 겸재는 이 유서 깊은 백록의 대은암 옛집을 장동팔경의 하나로 즐겨 그렸으며 이 그림은 그 중의 대표작입니다. 초당 뒤 산 언덕에 검게 솟아난 바위가 대은암으로 여기에는 대은암 무릉폭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역시 이 화첩에 실려있는 동락정입니다. 대은암의 동쪽 끝자락에는 동락정이란 정자가 세워졌는데 그림에서 개울물이 흐르는 여울목의 돌 위에 지어진 띠풀로 엮은 소박한 누정이 바로 동락정입니다. 이 작품에서 정서는 동락정과 주변의 울창한 수목, 구불구불하게 펼쳐진 산길 등을 중심 모티브로 하여 진한 먹으로 강조한 반면 그 외의 나머지 풍경은 서서히 생략하여 감상자의 시선이 중앙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락정 위쪽으로는 예사롭지 않은 모양의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바로 부화암입니다. 아이를 업은 모양이라 부화암이라 불리는 이 바위는 겸재가 다른 작품에서도 여러 번 그린 것으로 그림에서 보면 부화암의 머릿부분이 두드러져 크게 보이지만 실제의 부화암의 윗부분은 떨어질까 걱정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장동 팔경첩에 있는 취미대입니다. 북악산이라고도 불리는 백악산은 경복궁 뒤편에 위치하여 궁궐을 감싸고 있는 진산이자 도성 성곽을 축조할 때 기점이 된 왕궁의 주산입니다.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백악산과 인왕산의 돌의 형세가 사람을 두렵게 한다고 했듯이
화강암으로 된 단단한 바위산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한 왕조의 수도와 군왕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었고, 경관은 수려하지만 경복궁을 조감할 수 있어 고관들에게만 주거가 허용된 혜택의 땅이었습니다. 정서는 이 백악산 일대에 있는 취미대, 대은암, 동락정, 청송당 등을 주로 그렸는데, 이 취미대 그림에서는 백악산 기슭의 넓은 터를 포착하고 있고, 이 터 너머에는 돌로 쌓은 긴 담장과 수목이 드리워져 있으며 그 뒤편으로 삼각형의 남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현재 취미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화폭에 재현된 풍경으로 미루어 볼 때 대은암과 가까운 백악산 남쪽 기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청풍계입니다. 청풍계는 인왕산 동쪽 기슭의 북쪽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일대의 골짜기를 일컫는 이름으로 원래는 푸른 단풍나무가 많아서 청풍계라 불렀는데,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지키다 순국한 우의정, 선원 김상룡이 별장으로 꾸미면서부터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라는 의미인 청풍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원이 이곳을 별정으로 꾸민 것은 선조 36년인 1608년으로 이해 2월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8월 선원이 한성부 우윤, 현재로 치면 서울시 제2부시장 격으로 임명되면서 아마 이때쯤에 이루어진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곳은 선원의 고조부인 사헌부 장령 김영수가 살던 집터였는데 그의 맏형인 학조대사가 잡아준 명당터라고 합니다. 학조대사는 세조 때부터 중종 때까지 왕실의 귀의를 한몸에 받았던 불교계의 대표인물로 당연히 풍수지리에 정통했던 그가 자신을 극진하게 공경하는 막내 제수 강릉 김씨를 위해 잡아준 집터라 하니 한양 도성 안에서 가장 빼어난 명당터였을 것입니다. 이 작품도 장동 발경첩 간송본에 수록된 수송동입니다. 수송동은 원래 안평대군의 옛 집터로서 시내와 바위가 아름다워 여름철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정서는 수송동의 울창한 골짜기, 암벽을 연결하는 기린교와 이곳을 노니는 선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송동 계곡에서 인왕산을 바라다보면 계곡 쪽에 돌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부 사학자들은 안평대군의 비해당 앞에 있었다는 기린교가 수송동 계곡의 돌다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 역시 장동 팔경첩에 있는 피룬대 그림입니다. 피룬대는 현재 종로구 피룬동에 위치한 배화여고의 본관 뒤편 언덕으로 인왕산 오른편의 육각현 아래 동네였던 누각동의 절벽입니다. 백사 이항복의 옛 집터로 알려진 이곳은 전망이 좋아 북한산과 한양 성내의 전경을 구경할 수 있었으며, 피룬대 근처에 화목과 버드나무를 많이 심은 탓에 봄이 되면 꽃놀이를 즐기려는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서는 백악산 풍경과는 다르게 피룬대를 가까이에서 그렸으며, 인왕산의 봉우리는 거의 배제한 채 나지막한 구름과 너른 안반을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각선으로 서 있는 피룬대의 석벽과 그 아래 기와집은 잊지 않고 그려 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배화여고 뒤쪽 피룬대의 현재 모습으로 벼랑에는 이항복이 각서했다는 피룬대 세 글자가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동 발경첩 간송본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장동 발경첩 국박본 작품 몇 점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이 작품은 장동 발경첩 국박본에 들어있는 백운동입니다.
백운동은 인왕산 자락이 북악산 자락과 마주치는 인왕산 동편 북쪽 끝자락의 지명으로 인왕산의 세 봉우리 중 낙월봉 줄기가 흘러내려 북악산 자락과 마주치는 곳으로 계곡이 깊고 개울물이 풍부하며 바위 절벽이 아름다워 일찍부터 도성 안에서 빼어난 명승지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데 1914년 일제강점기 때 동네 이름을 고쳐 지으면서 청풍계와 백운동을 합쳐 푸를 청자의 청운동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직접 수기로 기록하던 동사무소 직원이 한자를 잘못 써 맑을 청자인 청운동이 되었습니다. 푸른 단풍나무 계곡이란 뜻의 청풍계가 과정이야 어찌됐든 덕분에 겸재가 사용한 맑은 바람이 있는 계곡이란 뜻의 청풍계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의 친척이 대저택을 짓고 살았다고 하며 고종 때까지도 있었다고 하니 겸재가 그린 그림 속 기와집은 아마도 그 집인 듯 합니다. 백운동 계곡 앞의 오솔길로 나귀를 타고 가는 선비는 겸재인 듯이 보입니다. 이 작품도 장동 팔경첩 국박본에 수록된 창의문 그림입니다. 창의문은 한양 도성 사소문 중 하나로 백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있으며 서북문에 해당하는 성문입니다. 이 문을 나서면 현재 종로구 신영동, 평창동 일대의 계곡으로 이어지며 이곳을 흐르는 홍제천을 따라가면 서대문구 홍제동, 홍은동, 녹번동으로 이어지는 문산대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개성 이북의 황해도나 평안도로 내왕하는 길손들은 이 문을 지름길로 삼았으며 서대문 못지않게 내왕이 빈번했습니다. 창의문을 북문 또는 자하문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자문으로도 애칭되며 서민들의 통행문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 창의문은 서울 도성이 완성되는 조선태조 5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6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데 아마 개국 초기에는 사소문을 사대문과 구별짓기 위해 월단만 두르고 물루는 세우지 않았던 모양으로 성의 물루는 영조 17년 1741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왼쪽은 겸재가 백년봉 꼭대기에 그린 바위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오른쪽 인왕산의 기차 바위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장동 팔경첩 국박본 작품들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겸재 정선이 한양을 소재로 그린 다른 작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장동 춘색입니다. 봄기운은 한양 도성의 옹기종기 모인 집들 사이로 나무들이 꽃눈을 틔우려는 듯 아스라이 차오르고 있으며 멀리 쌀알 같은 미점을 촘촘히 찍어 표현한 짙푸른 목멱산, 현재의 남산과 더 멀리 보이는 관악산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겸재는 장동의 모습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어서인지 집 하나하나의 담장과 마당까지 세세히 그려내고 있는데 올라오는 봄기운 속에 어두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폐허가 된 경복궁입니다. 선비들이 앉아있는 곳이 피룬대라고 한다면 산 아래 가장 가까이 보이는 마을은 장동일 것입니다. 6명의 선비가 먼저 와 봄기운이 차오르는 한양 도성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시종을 데리고 막 도착해서 일행에 합류하려고 하고 있으며 말에서 내리는 선비들도 보이는 등 사람들이 꽤나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위의 낙낙장송까지 잊지 않고 표현한 겸재의 섬세함은 감탄을 자아내게 해줍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인곡유거입니다. 인곡유거는 겸재가 살던 집의 이름으로 지금은 아파트만 이름이 있고 단독주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름이 없지만
겸재가 살던 시대에는 사대부의 집들은 모두 태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재도 자신이 52세 때부터 살기 시작해 84세로 돌아갈 때까지 살았던 인왕산 골짜기의 자기 집 이름을 인곡유고 또는 인곡정사라고 불렀습니다. 유거라는 것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이란 의미이고, 정사는 심신을 연마하며 학문을 전수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학문 연구를 궁극의 목표로 삼았던 사대부들이 붙일 만한 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즐겨 유거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겸재의 스승인 사면 김창흡이 태어난 집도 악록유거였습니다. 인곡유거가 있던 자리는 옥인동 20번지 부근으로 지금은 그 터에 군인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겸재가 인곡유거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당시 겸재의 집 주소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도, 북부, 수나방, 창의리, 인왕곡, 그러니까 인곡은 인왕곡의 줄임말인 것입니다. 옥인동이라는 현 동명도 1914년 옥류동과 인왕곡이 합쳐져 붙은 이름입니다. 겸재의 탄생지는 현재 청운동 89번지 일대인 경복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북악산 서남쪽 기슭에 해당합니다. 겸재는 이곳에서 나서 52세까지 살다가 이후 인왕곡으로 이사와 인곡유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겸재의 진경산수화가 절정에 이르는 것이 60대 이후이고, 이 그림을 그린 80세 전후에서는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게 되는데, 따라서 인곡유거는 겸재가 그의 예술운을 한껏 불태웠던 예술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곡유거는 지금 신교동과 옥인동을 나눠 놓는 세심대 산봉우리를 등지고 남쪽을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을 동쪽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것이 이 그림입니다. 바깥 사랑방 동쪽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있는 겸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인곡유거인 것을 나타냈지만,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의도는 사랑채 앞 정원과 그 남쪽으로 전개되는 피룬대 일대의 인왕산 자락이 어우러지는 그윽한 자연미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뜰 안의 큰 버드나무와 오동나무가 산봉우리들과 어우러지면서 이뤄내는 조화가 바로 이를 말해주는데, 이형을 얹은 초가지붕의 일각대문과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포도 덩굴에 이르면 그 세련된 안목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목멱조돈입니다. 겸재는 금강산 그림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한양 도성 근교의 모습도 그림으로 많이 남긴 화가입니다. 이 작품은 겸재가 해돋이와 어울리지 않을 듯한 서울의 기막힌 일출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겸재는 영조 16년인 1740년 65세의 나이로 양천 현령에 부임했고, 이듬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 봉우리가 더 높게 보이는 지금의 강서구 쪽에서 바라본 목멱산, 목멱산은 남산의 옛 이름입니다. 목멱산과 그 옆으로 수줍은 듯 솟은 일출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의 구도로 봤을 때 겸재의 시선은 강서구 가양동 궁산공원에 있는 소학로와 가장 가까워 보이는데, 궁산은 해발 약 76m 정도로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까운 곳이지만 1700년대 당시 만들어져 당대 명사들이 즐겨 찾았던 한강변 정자 악양루 자리에 세운 이 소학로에 오르면 맑은 날이면 남산은 물론 북한산까지 보일 정도로 탁 트인 전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선유봉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의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양화선착장 일대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곳에는 신선이 놀던 산이라는 뜻의 손유봉이라는 매혹적인 산이 있었습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의 서쪽 물과 광교산, 수리산, 소래산의 북쪽 물을 몰고 온 안양천이 산자락을 휘감으며 한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붓끝처럼 솟아난 산봉우리였습니다. 손유봉은 그러나 1965년 양화대교가 이곳을 관통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산자락 강변에는 서울로 가는 큰 나루와 안양천을 건너 양천으로 가는 작은 나루가 있었는데 모두 양화나루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의 지명이 당시에도 양천현 남면 양화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안양천 건너 염창리 쪽에서 본 시각으로 그려져 있으며 작은 양화나루 쪽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안양천 하구를 건너는 작은 양화나루에는 나룻배 세 척이 보이는데 두 척은 강가에 매어 있고 한 척이 막 길손들을 염창리 쪽에 내려놓은 듯 말탄 선비 일행이 모래사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사공이 긴 삿대를 강변 모래펄에 꽂아 나룻배를 물가에 고정시키고 서 있는 것은 아마 이쪽에서 건너갈 길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 손유봉 양쪽 아래 나루에는 모두 큰 마을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은 작은 양화나루 마을입니다. 초가집들은 나루터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민들의 집들과 제법 큰 기와집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와집은 이곳에서 은거하며 살았던 이기설의 후손들 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기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량을 조달하는 실무를 담당하다 상관의 부정을 목도하고 벼슬을 벌인 뒤에 종로구 삼청동 백년봉 아래에 연봉정을 짓고 은거해 학문 연구에만 몰두한 인물입니다. 큰 양화나루 쪽 한강은 먼 경치로 처리됐는데 돛담배 두 척이 아득히 떠가고 강 건너 멀리 남산이 솟아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버들숲이 우거지고 마을 뒤편에도 키 큰 버드나무가 서 있어 버들꽃 피는 양화나루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청풍계입니다. 청풍계는 인왕산 동쪽 기슭의 북쪽에 해당하는 종로구 청운동 52번지 일대의 골짜기를 일컫는 이름으로 원래는 푸른 단풍나무가 많아서 푸른 단풍나무가 있는 계곡이라는 의미의 푸를 청의 청풍계라고 불렸던 곳인데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지키다 순절했던 선원 김상룡이 별장으로 꾸미면서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라는 의미인 맑을청의 청풍계로 바뀌었습니다. 겸재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스승인 사면 김창흡이 바로 김상룡의 동생 김상원의 증손이기 때문인데 겸재에게 청풍계는 단순히 풍광이 빼어난 명승이 아니라 스승 집안의 터전이 자리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각별함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림의 오른편 상단에 김인현 봄에 그렸다는 글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겸재가 64세 되던 해인 1739년 영조 제위 15년에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인왕산 특유의 빼어난 백색 암벽들이 마치 명암을 실제와 정반대로 표현하는 음악 기법처럼 겸재의 대담하고 장쾌한 묵법에 의해 검은 바위로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의 표현도 둥치를 거친 붓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함으로써 일체의 기교와 세밀한 표현을 배제하였는데도 우람하고 장대한 기품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소나무의 특징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현해낸 것으로 겸재가 60평생을 사생으로 일관하면서 터득해낸 진경산수화의 지극한 경지를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 하나를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서울 재발견 겸재정선이란 6분 45초짜리 영상입니다. 그럼 시청 잘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